어서 오십시오. 슬퍼지기 직전에 시간을 멈추고 듣고 계신 여러분. 24년 8월호 이슬아 작가님과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작가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부쩍 머리가 짧아지셔서 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달라지신 건지. 주구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더워서 자른 것도 있고 뭔가 안 풀려서 잘라버린 것도 있는데 네. 운동할 때 편한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해요. 부럽다 진짜. 작가님은 머리 하러 가실 때 사진 같은 거 들고 가는 편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거나. 근데 아시잖아요. 항상 사진 속 헤어 모델들 얼굴이랑 제 얼굴이랑 아. 갭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이제 머리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이런 커트 같은 건 외국인 장두형 여자들의 네. 두상이랑 모질 이어야 가능한 스타일링들이 좀 많아서 그냥 요즘엔 안 들고 가는 것 같고 그냥 단점이 부각되지 않게 잘라주세요. 그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페넬로페 크루즈나 네. 뭐 그런 사람들 사진을 갖고 가서 정확히 무슨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런 컬 안 나올까요? 뭐 이러면은 네. 대체로 부정적인 그리고 부담도 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얼굴 두상에 맞게 뒷머리 몇 센치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맞아요. 되죠. 근데 요즘에는 커트를 어떻게 잘라도 좀 유소년 축구 선수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이제 축구 열심히 하는 여자애 같은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산뜻합니다. 여름에는 어설프게 자르면 더 덥습니다. 오늘 생활인 분들의 추구미 사연과 더불어 저희의 추구미의 변천사도 같이 다뤄보면 어떨지. 이게 또 10대, 20대, 30대, 40대별로 그렇죠, 추구미가 달라질 테니 네. 그럼 사연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익명의 생활인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생활인입니다. 추구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상향 정도가 아닐까 짐작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에 나의 추구미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제가 쭉 추구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인물은 바로 크리스티안 페트롤트 감독의 영화 어파이어 속 나디아입니다. 영화의 몇몇 장면들 속에서 나디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보였는데 소소한 장면들부터 큰 울림을 주었던 장면들까지 모두 말씀드려볼까 해요.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지내는 저는 버스는 1년에 하루 이틀만 이용하고 대부분 도보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실은 제가 자전거를 잘 못타고 빠르게 달릴 자신도 없어서 매일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지낸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 자전거를 슬슬 타봐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나디아가 자전거를 타고 돈도 벌러 나가고 바다도 보러 나가는 모습에 일단 자전거부터 덜컥 구매해버렸네요. 꾸준히 연습해서 장을 보거나 연구실에 갈 때 타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특히 나디아의 생활 반경이 좁은 편인 점도 저의 추구미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라서 불편한 점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미니멀리스트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큰 도시에 살면 당장 내가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주문하고 배달을 받아볼 수 있지만 이곳에선 최소 일주일은 고민을 해보고 런던에 갈지 결정하게 되거든요. 가질 수 있는 것들과 다소 정해진 루틴들 속에서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나는 장면은 여러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영화에는 연구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남자 주인공을 찾으러 온 편집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드러나게 되지요. 사실 그런 모습도 추구미 중 하나였습니다. 꼬박꼬박 요리를 하고 종종 저녁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진심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감독님은 이 정도까지의 해석을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있다 보니 나디아와 같은 박사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과몰입하게 된 지점도 있네요. 다른 모든 일자리와 유사하게 학계 역시 성과와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디아와 같은 인물을 주기적으로 봐줘야 가끔은 잊게도 되는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주제도 돌봄에 대한 것이다 보니 나디아의 이런 모습들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는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한두 줄 적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연구자가 매일의 불길을 알아채며 살아갈 때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중간중간 나디아가 불길에 날아드는 잿가루나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아주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쓰고 있는 글이나 학계라는 좁은 세계에 생각이 매몰되면 주변을 잊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계속 흔들리는 것이 담고 싶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 자주 그리고 많이 현실에 가까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꾸준히 가까이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조용한 생활도 그중 하나랍니다. 나디아의 외적인 아우라도 저의 추구미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광대와 턱 등 뼈가 도드라지는 얼굴이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 사람을 정말 매료시키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부지게 강하달까요? 발레리노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같은 똘똘 뭉쳐진 힘 같은 것이 은은하게 전달되는 아우라가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감독님의 영화 운디네에서도 그런 점에 반했었거든요. 쓰고 보니 추구미가 될 이유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거의 반한 것 같네요. 해리 기자님과 슬아 작가님의 추구미도 너무 궁금해지는 8월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사연. 이 어파이어의 나디아 역할은 독일을 대표하는 배우 파울라 베어가 연기를 했었는데 몸이 가느다랗고 작아 보이면서 다부진 느낌이 있고 이 영화 내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 영화 주인공은 남자 작가거든요. 근데 이 남자를 매혹하면서도 심기를 거스르는 팔자 좋네라고 속으로 남자 주인공이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만이 굉장히 진지한 일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되게 예민을 떠는데 예민을 떨어.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 익명의 생활인님이 지칭한 것처럼 나디아도 꽤나 훌륭한 문학 연구자였고 주인공 남자의 초고를 읽어보고 엄청 솔직한 얘기를 해줘서 남자 주인공에게 충격을 주죠. 그런 캐릭터였어요. 받아들이나요, 남자 주인공이? 잘 못 받아들이죠. 근데 알을 깨는 것 같은 과정인데 그때 동시에 대화제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들이 있는 여름 별장으로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정점에 다다르는 비주얼이 영화예요. 엄청 압도적이겠다. 제가 날려오는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긴박한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초점 말고 가장 잘 이입할 수 있는 사람한테 꽂히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욕망의 대상인 면이 더 큰 캐릭터인데 이분은 자기도 연구자이시고 그거랑 사생활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타지에서 운영할까를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답을 주는 것 같은 추구할 만한 미를 지닌 나디아를 굉장히 눈여겨보셨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저는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런던 근교판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독일 영화입니다. 독일 영화. 그렇군요. 네, 독일의 숲속에 있는 여름 별장.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상상한 이미지랑 되게 다른 영화인데 역시 어떻게 이입해서 보느냐에 따라. 그렇군요. 그 자전거 타는 얘기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게 자전거가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타다가 타면.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서울처럼 교통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좀 연습을 하고 가볍게 오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도 요즘에 따릉이 타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대도시인데도. 홍제천 따라서 출근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창동에서 여의도 KBS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좀 멋지다. 멋지네요. 좀 동경의 대상이긴 한데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해리 기자님은 영화 속 인물이 죽음이었던 적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책의 주인공들 보면서 가슴 설레하고 나도 이런 태도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공녀의 세라. 몰락하고 나서 부자 학교에서 친구들의 한역 노릇 같은 걸 하잖아요. 어린데도.
그리고 뭐 모든 아이가 부러워하는 제일 예쁜 인형을 갖고 있고 뭐 아이들이 다 알아서 우대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다락방으로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록 처지는 그렇게 됐고 아빠는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얘는 항상 공주의 마음으로 공주병 할 때 그런 공주의 마음이 아니라 내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뭐랄까 이런 게 더 잘 사는 방법이구나.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는 이런 태도에 있는 거구나. 뭐 어렴풋이 그런 이것이 진짜 공주다. 공주는 몰락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맞아요.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예쁜 것들을 동경하는 가운데 솟아난 마음이었던 것 같고 또 세라는 나중에 또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냉정하게 생각하고 세라의 미덕을 알아봤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가 동반되는 영상 그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건 소공녀는 동화책이었던 거죠? 네, 그럼요. 진짜 막 그 무렵의 워너비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막 작은 아씨들 이런 동화책 있잖아요. 글을 쓰는 여자들이 작은 아씨들의 조에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모든 여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격 나쁜 둘째 언니, 생각 많은 둘째 언니가 될 그 조의 까칠함과 영민함 같은 게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동화책에서도. 네. 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짜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뛰어나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조를 보면서 다들 왜 이래 막 공주에다가 막 재능 있는 작가 내가 이런 재능이 추금이. 있어서 까칠한 거였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조가 작은 아씨들에서 중간에 그런 비주얼이 한번 나오는데 아빠를 위해서 머리를 쫙 자르는 그 딱 단발이 되어 나타났는데 너무 이뻐요 그때. 도우고 싶은데 집은 가난하고 하니까 뭔가 환금할 게 없어서 자기 탐스러운 머리채를 잘라서 팔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영화 시얼샤 로넌이 나온 작은 아씨들에 보면 막내가 플로렌스 퓨예요. 에이미. 자매와 어머니가 조의 희생에 막 감동하면서 저 너무 훌륭해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막내가 플로렌스 퓨가 딱 한마디를 하거든요.